오늘 미국장 플러스에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로 들어오면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후반부에 굉장히 세게 내려오고 있죠. 다우, S&P 500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인데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장중 저점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데 유럽 시장도 괜찮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장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 넘게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때 초반 이거 어제 하루 저기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초반부에 급등했다가 아래로 내리 꽂았는데 다시 반등했지만 힘을 잃고 이렇게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끝났고 S&P 500 지수도 지금 지난번에 반등을 시도한 이후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아니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 그 이미 보여드렸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상승률보다 전월 대비 상승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5월부터 일부 중간에 작년 패턴 정도로 낮아진 케이스도 있지만 최근 들어도 그게 잦아들지 않고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임금 측면에서. 그리고 그 ADP 민간 고용 부분에서는 30만이 줄었다고 나왔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은 40만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월하고 그 전월 수정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더 높게 수정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상당히 좋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그 다음에 QT, 양적 기축을 시작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일 것 같은데요, 새벽. 그때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상승률이 이 기대치보다 또 높게 나오면 시장이 거기에 세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역시나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봤지만 얘가 주식하고 방향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주식이 강세를 보일 때에는 약세를 보이는 패턴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역시 이것도 반등을 해서 다시 전고점을 타고 올라가려면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이게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 어제 나온 걸 보면, 이거 어제자입니다. 어제 나온 걸 보면은, 팩셋에서 S&P 500 지수에 대한 그 분기별 EPS 추정치가 계속 발표가 되는데, 1분기 추정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1분기, 2분기 마이너스로 급락했던 거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플러스를 예상하다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기업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거죠. 예측치보다. 예측치의 변화율이 약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그나마 이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너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도 가격 탄력성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IT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0.2% 상승으로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영역들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그중에 특히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이 무조건 주식시장이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기업 이익은 경기 확장 국면에 오르다가 경기 후반부에 가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익 상승세가 둔화됐었는데 횡보를 했었죠.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제 경기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비용이 따라 늘어난다는 고용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을 계속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기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요번에는 좀 일찍 오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 고용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른 시기에 이 기업 이익 상승 탄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초반부에 올라왔다가 잠깐 쉬는 요 패턴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이익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것만큼의 확장 국면의 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짧았던 그러니까 그 IT 버블 붕괴 이후에 있었던 경기 확장 국면의 길이만큼도 이번에는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경기 확장 국면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게 추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는 야르딘 리서치입니다. 야르딘 리서치 2월 4일자 이 바이백 기사인데, 이거 바이백인데요. 자사주 매수입니다. 이 파란 거 보시면 돼요. 이 자사주 매수인데 보시면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초반 지나고 나서 바이백하고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죠. 이 후반부입니다. 2018년 이때. 요거는 그 IT 버블 붕괴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붕괴 전에 요때. 그래서 요때 주로 그 기술주 쪽에서 바이백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초반부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요거는 Y 차트인데, 요거는 분기별로 나오고 요거는 이제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인데, 2018년도에 이렇게 급등했던 요식 요거죠. 요식입니다. 요 시기에 있었던 것만큼 바이백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후에 바이백이 쭉 올라왔는데, 최근은 바이백이 줄어들고 있어요. 11월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밑으로 내려갈 때 바이백으로 다시 떠받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사라져가는 이슈는 이제 유럽 오미크론 부분이고요. 오미크론은 이미 주식시장에는 영향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오미크론 자체가 긍정적인 이슈들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치명률이나 그 중환자 입원실이나 이런 그런 대응에 의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보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이제 겨울 지나 봄으로 가고 여름으로 가면 이건 완전 소멸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음번 겨울에는 또다시 어떤 이슈가 발생하겠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 첫 초반부에는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치명률이 좀 있었죠. 두 번째 이번에 겨울을 나면서는 확산세는 높지만 치명률은 낮았거든요. 돌아오는 겨울에는 백신도 상당히 많이 맞았고, 두 차례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만 잘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통제나 잘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현재 뭐 일촉즉발처럼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 외교 전문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교는 그 과정은 보지 말고 결과만 봐라. 과정은
상당히 그 험난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로 놓고 보면 물밑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 일이 터지지 않고 끝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협상이 아예 안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게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보다 훨씬 적어요. 정자 글로벌, 그러니까 그 서구 서방 국가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천연자원 수출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국가 수입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힘들어질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간에 강이 흐릅니다. 우크라이나 동서로 가르는, 동서 남북으로 가는 거죠. 그쪽 한쪽 영역을 차지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는 연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금리하고 양적인 축 QT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7번, 8번 뭐 막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연준에서 내가 7번 할 것이다, 8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또 액션을 취할 거고요. 다만 이제 연준 얘기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얘기는 QT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양적 긴축을 언제 할 것이냐, 그 양이 얼마일 것이냐라고 하는 발언이 가장 중요한 발언이고, 그 발언을 연준 이사들이 어떻게 발언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모니터링하는 게 시장을 모니터링하는데 가장 영향을 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한번 세차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직전 이 저점 있죠. 이 저점, 직전 저점을 세차게 뚫거나, 이거 확실히 이걸 세차게 뚫으면 정말 진바닥을 찍었다라고 아주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이 바닥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윗단에서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면, 야, 이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제 생각에서는 진행되는 판단 요건이거든요. 3월달 금리 인상은 당연히 될 것 같고, 그때 양적 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거는요, 경기 사이클이 도대체 얼마나 길어질까, 이 생각으로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팩셋에서도 나왔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격 대비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부동산 쪽이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쪽이 얼마나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골똘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볼까요? 이거 건축업자들 협회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간 건설 쪽에 선행지수의 역할을 하는 지표이기도 한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디자인 계약한 거, 이거는 문의한 사항,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매출인데, 이게 50 근처에서 붙어서 지금 헤매고 있고, 물론 이제 긍정적인 거는 질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섹터별로 실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이게 좀 줄고 있어요. 이게 하방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지역별로 보면 이거는 지역별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하나 남부 쪽이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산업별인데, 산업별로 놓고 보면 상업이나 산업, 그 다음에 이게 요게 이제 거주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쪽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 모기지 관련된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모기지 newsdaily.com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각종 뭐 30년, 그 다음에 5년 거치 1년, 그 다음에 30년, 15년 이런 각각의 그 모기지 대출 금리들인데,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작년 8월 16일 날 2%대에 대부분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3%대로 올라갔고, 높은 거는 지금 3% 후반대가 있습니다. 3.87까지가 있죠. 30년짜리. 장기 차트로 놓고 보면 이거거든요. 이건데 최근 막 세게 들려 올라오고 있고, 이게 글로벌 금리 때는 초반에 계속 금리가 내려왔어요. 모기지 금리가. 근데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초반부터 계속 빨리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강도가 근데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차트입니다. 이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빨간 게 물가 상승률인데, 글로벌 금리 때는 물가 상승률이 튀었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도가 세게, 그때보다도 세게 올라간 데다가 향후에 이 물가 상승률 압력이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은 유지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강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내려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모기지와 관련된 거가 빠른 시기 내에 이 정점 부분에 있었던 것까지 밀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주택 시장의 그 원리금 상환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시장의 수요, 좀 어제 기사를 보여드렸죠. 정신없이 주택을 사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4분의 3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뜻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모기지 상환 압력까지 작동할 거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이제 끝자리에 거진다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혹은 주택가격 상승이 멈춘다거나,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거나,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준금리도 좀 속도가 빨리 올라오겠죠. 요번에 경기 사이클은 과거만큼 이렇게, 하물며 이제 IT 버블 이후에 있었던 이 정도의 길이의 경기 확장 시기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3월달 연준 15, 16일인가요? 회의, 그 전후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